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이브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북극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19시간 넘게 이어진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5시쯤 귀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형 건설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낮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 광주 전남은 1에서 3cm,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은 1에서 5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은 오후에, 제주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열립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내일 0시와 정오, 서울 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와 낮 미사를 봉헌합니다. 정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전쟁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길 바라는 성탄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신교계도 전국 각 교회에서 내일 자정부터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 나기가 걱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연탄 기부도 줄어 걱정이 많습니다. 헬로TV 정승원 기자입니다. 소양동 쪽방촌에 사는 김은숙 할머니.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면 연탄을 채워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많이 도움 되죠. 그럼요. 우리가 사서 떼려면은 이렇게 풍족하게 떼지를 못해요. 비싸니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봉사자들의 발길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째 연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정해창 대표는 최근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연탄 기부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예년과 같으면 이맘때쯤 30만 장을 넘겨야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30만 장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은 지난 2022년 연탄 37만 장을 기부했고 2021년엔 35만 장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올해가 아마 경기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뿐 아니고 또 전국의 연탄은행도 다들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저희가 자주 못 가니까 그래서 한 번 갈 때 400장, 500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외곽에 가야 되는 물량이 많이 이제 좀 부족해지는 거죠. 강원자치도 내 연탄 사용 가구는 모두 16,800여 가구로 경북 24,600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습니다. 21일 오전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선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 성탄절 연휴 첫날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하남에서는 졸음 운전을 하던 버스기사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광명에선 길 가던 6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버스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완전히 부러진 도로 표지판 기둥이 인도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서 달리던 광역버스가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7명 가운데 1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엔 경기 하남시 천연동에 있는 재활용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헌옷이나 섬유류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9시 반쯤엔 경기 광명시에서 길을 가던 60대 여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 위반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포항시 호미곶 앞 12km 해상에선 5톤급 어선이 전복돼 물에 빠진 선원 4명이 주변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선장은 강한 파도를 맞아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오전부터 19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도 함께 조사받았는데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 씨가 3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늦은 밤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한 뒤 19시간 넘게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자택에서 대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실장 김 씨가 무엇을 주는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하는 동시에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김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고소한 사건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경찰은 3차 소환을 끝으로 추가 출석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조사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씨를 마지막으로 이른바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유명 연예인들을 출국 금지하며 떠들썩하게 수사를 개시한 데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가수 권지용 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이걸 조사를 했을 상황 자체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선균 씨도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흥업소 실장 등만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애초부터 경찰이 진술만으로 섣불리 수사를 공론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는 등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을 실천할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의 정쟁용 억지 특검과 선전선동으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에 국민과 민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산안 국면이 끝난 뒤 연말 마지막 성탄절 연휴를 맞이한 정치권에선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자 쇄신과 통합의 과제를 떠안은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선거 전략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예산 정국이 마무리된 연말. 여야 지도부는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조용한 성탄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권의 구원투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새로운 색채를 담은 비대위 인선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영남당에 갇혔다는 지금의 여당 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해 더 젊고 중도적인 인물을 기용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면한 또 다른 과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와의 화합과 포용입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하겠다는 계획인데 당 지도부 또한 이 전 대표의 거취와 신당 창당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기자회견을 잡은 그 속내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좀 더 좋은 정치,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도덕적 결함과 쇄신론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도 혁신과 통합 두 개의 과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대화의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제시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이 전 대표의 요구를 당 지도부는 자유로운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파열음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화의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를 주장하고 계신데 주장과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천 과정에서 본격화될 계파 갈등과 도덕성 강화, 그리고 혁신 요구까지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모두 분열과 내홍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선거 승리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등으로 이른바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가 현재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빈자리에는 예비 후보들의 도전장이 쌓이고 있는데 영입 인재들을 전략 공천할 곳이 필요한 여야 지도부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삿바 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내년 22대 국회에서 자기 지역구를 비우게 된 전현직 의원은 지금까지 12명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구에 도전할 뜻을 밝히거나 범죄를 저질러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터줏대감이 없어진 선거구엔 도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6선 박병석 의원 지역구엔 열흘 만에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뇌물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엔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에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는 전략공천 1순위 검토 대상인 게 현실입니다. 떠날 의원들이 다져놓은 당세가 나쁘지 않아 영입 인재들을 배치할 곳을 찾아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이 덜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합리적일지 몰라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민 전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 해운대를 떠나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청년에게 물려주자며 공개적으로 전략공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운 민주당도 불출마 의원들의 지역구 활용법을 고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48곳 가운데 현역이 불출마하거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15곳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53개 선거 가운데 20% 이내에 현역은 불출마 선거구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분구가 예상되는 확정되는 예상되는 선거구. 지도체제 전환 국면에서 세대 교체론이 커진 국민의힘 상황이나 계파 갈등, 돈봉투 수사라는 민주당의 뇌관을 고려하면 양당 어디든 현역 없는 선거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때마다 전략 공천의 이면엔 낙하산 공천이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현역 의원이 떠날 자리를 노리는 도전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달랠지도 여야 지도부의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YTN9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형 건설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PF 모실이 본격화할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동 사거리 한복판. 최고 49층 높이에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100억 원대로 알짜 사업 부지로 꼽혔지만 이번 달 4,64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가까스로 연장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 사업성 부진의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려 불패 신화로 여겨졌던 강남의 부동산 개발 사업마저 건설 경기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높은 금리에 원자재값 인상까지 더해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종합건설사 40곳이 도산했고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중견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로 부각되는 PF 사업장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 수요가 충분치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PF 사업의 부실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1% 초반에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대주단 협약으로 대출 만기 연장에 힘써오던 금융당국은 최근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기로 대응 방침을 바꿨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 건설사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부산은 내년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보다 값을 싸게 파는 소위 마이너스 피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헬로TV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동래구의 한 아파트는 86제곱미터형의 매매가가 3억 3,570만 원에 나왔습니다. 당초 분양가는 3억 8,810만 원. 분양가보다 값이 5천만 원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등 26곳. 이들 아파트 중 절반 정도는 매매 시장에 나온 물건 다수가 분양가 혹은 그 아래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까지 올 한 해 동안 부산의 아파트 값은 8.5%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의 하락률이 12%를 넘겨 가장 높았고 부산 진구와 영도구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 시기가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 부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12,000여 세대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최근에 하락폭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산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단 입주 폭탄이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여 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가격 하락폭은 이제 멈출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 고공행진하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할 경우 관망세였던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양대 노총은 최근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내년 1월 말까지 2년 유예 기간을 뒀지만 추가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업체에서 아직 안전관리 인력 고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는 재해 예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년 유예 후에 또 2년을 미루는 건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마저 박탈하려고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은 짬짬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야당이 내건 조건 중 하나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의 내용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유예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이후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갓난아기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것이 영아육이라며 처벌이 강조되자 발길이 끊긴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감사원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2,000명이 넘고 일부는 학대로 숨지거나 태어나자마자 살해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감사원이 밝힌 미신고 영아 절반가량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으로 가거나 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민간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전수조사 이후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기가 부쩍 줄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게 유기라면서 처벌이 강조되자 불안감이 조성된 겁니다.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은 부모님한테로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어요. 그땐 좀 그 생각이 많이 극단적이었을 때라 애를 그냥 보내고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 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경우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베이비박스 기관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뒤 아이를 인계했다면 영아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에선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아기와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09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기 생명이 살려진 게 2,120명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은 생명이 어떻게 됐을지.
이런 가운데 최근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갓난아이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양육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음지로 숨지 않았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보다는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6일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부가 민간 조사반을 가동했는데요. 울산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2시간 동안 정전되면서 피해가 작지 않았는데 보상은 언제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오후 정전이 울산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 2시간가량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140개가 작동을 멈춰 차량과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건물 내 승강기에 사람들이 갇히는 사고와 마트와 식당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고기는 살려야 되겠고 내 몸 바가지질을 해야 되고 예고도 없이 그냥 정전되니까 깝깝하디에. 정전 다음 날 한국전력공사는 옥동변전소 노후 개폐기 내부의 절연 파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가동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가량 조사를 벌이는데 피해 보상 기준과 범위는 조사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전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0여 건. 한전 손해배상 약관을 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정전이 발생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의 최대 5배까지,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의 사례를 비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규모 정전 당시 600억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부가 인정한 건 7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설비 고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한전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비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려고 그러면 과실 여부나 이런 조사 결과가 아마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신고와 함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남 영암군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2만 2천여 마리를 길러왔고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이번 달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AI 확진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늘었습니다. 24건 가운데 12건은 산란계 농장에서 9건은 유경 오리 농장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정상 각도가 아닌 6,000km 이상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고각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태평양 등으로 더 멀리 날려보내는 정상 각도 시험 발사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해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화성 18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1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이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면 위협적인 방식으로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면서도 ICBM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훈련을 참관하시고 공화국 핵 조이양 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 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 과업 중 하나로는 북한 입장에서 ICBM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이 꼽힙니다. 비행에는 성공을 했고요. 무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탄두의
대위권 재진입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으로선 ICBM을 태평양 등으로 날려보내는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통해 관련 기술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면서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 역시 북한에는 더없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상각도로 미국 쪽을 향해 ICBM을 발사하면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쏘더라도 남미나 호주 등 다른 나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ICBM 낙하 단계에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다탄두 기술 완성에도 주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미가 내년 8월에 핵 연합훈련을 하는 등 북핵 억제를 고도화하기로 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역적인 확장 억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는 최근 개최한 2차 핵협의그룹 NCG에서 일체형 확장 억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체형 확장 억제는 이른바 핵우산이 더 확대된 개념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논의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위력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다양한 핵 전력 자산 등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동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그리고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비핵 전력은 한국형 삼축 체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대량 응징 보복 KMPR이 거론됩니다.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 한미 확장 억제에도 적용해 억제 수단을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재래식 고위력 전력이 합쳐져서 억제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지도부 제거 작전의 개념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이 KMPR이고 특히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가역적인 확장 억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NCG를 중심으로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미국의 선거 결과 어떤 정책 상황하고 상관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알겠습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완성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양국 국방부가 핵협의 그룹을 이끌면서 실질적인 북핵 억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6월 대반격 이후 전쟁의 성과가 지지부진해 고민이 깊어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초음속 전투기 3대를 동시에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방에서 지원받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 걸로 보이는데 러시아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음속 전투기 수호이 34입니다. 최고 속도 마 1.8, 최대 항속거리 7,000km.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됐으며 해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남부 드니프로강 주변 도시와 강 건너 동쪽으로 진출한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주로 투입됐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정오쯤 남부 헤르손에서 3대를 한꺼번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전과를 올린 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Дякую нашим воїнам, які знищили одразу 3 російські сушки на південному напрямку на нашій Херсонщині. 구체적인 격추 과정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격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지원한 패트리엇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항공기 5대를 잡았습니다.
результат наших повітряних сил та безпосередньо Одеської зенітної ракетної бригади. Дякую вам, хлопці. І хай кожен російський льотчик точно знає, що буде наша відповідь кожному російському вбивці. 러시아 전투기 격추 소식은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에 오랜만에 전해진 희소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학수고대하던 F-16 전투기 18대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공군력이 취약한 우크라이나에 F-16이 인도된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대반격 작전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관광대국 크로아티아에서 코로나19로 한동안 서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장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예전 규모로 열렸습니다. 한국인을 비롯한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현지 우리 동포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유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자그레브 도심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인 트램도, 골목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점에도 화려한 조명이 곳곳을 수놓습니다. 기차 카페 개장한 아이스링크에선 시민들이 신나게 스케이트를 즐깁니다. 카톨릭 신자가 전체 국민의 80%에 이르는 크로아티아에서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터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컸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던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는 관광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 대국이지만 방문객 대부분이 여름철에 몰립니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자그레브 크리스마스 장터를 열어 겨울철 연말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대면 축제가 지난해 재개된 데 이어 올해도 정상 규모로 열리면서 자그레브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Also, I saw Advent Zagreb in internet and I liked it very much and I wanted also to visit it. Pa Zagrebački advent je zapravo vrlo specifičan, možda čak i kad smo krenuli ga razvijati je bilo nekakvi skepsi, pa zašto to radite, pa imamo veliki advent je u Beču, Njemačka cijela je poznata po svojim adventskim sajmovima, Francuska također, ali Zagreb je specifičan sam po sebi kao i lokacija. 모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겨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현지 상권도 들뜬 분위기입니다. Evo, najviše od stranaca dobivamo iz Velike Britanije, bilo je i ljudi iz Kine, iz Japana, iz Koreje, svi su pomalo došli. Ima nešto Amerikanaca. I Amerikanaca je bilo. Advent traje do 8.1.2024. 특히 여행업과 식당 등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동포 자영업자들은 큰 기대 속에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한 해 45만 명에 달하던 한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것도 희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장터가 열리기 전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장터가 열린 이후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분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장터가 반짝 특수가 아닌 겨울철 대표 이벤트로 자리 잡아 크로아티아 관광업과 한인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길 동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YTN 월드 김유광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수족관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물속 산타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수족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수족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산타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물속 산타는 다양한 물고기들과 함께 수영을 하거나 상어에게 먹이를 직접 주기도 했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수족관 직원은 아이들이 마법을 보는 듯 놀랍고 기뻐하는 표정을 볼 때 자신의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동물원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동물들에게 각종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동물원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판다는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 줄기를 선물로 받았고 오랑우탄은 상추와 다른 간식들을 받았습니다.
사육사들은 얼음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동물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라크와 최종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6일 밤 10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우리 대표팀은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조별리그 2조에 편성됐습니다. 선인장 작가로 불리는 이광호 작가와 역동적 에너지의 혁필 기법으로 유명한 김영헌 작가의 개인전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두 작가는 새로운 시선과 독창적인 붓질로 회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낯선 자연 풍경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이광호 작가는 뉴질랜드 여행 중 케플러 트랙 부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습지 풍경을 일정 간격을 둔 60개 화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작품 한 구석에 분신 같은 존재인 꽝을 그려넣어 자신만의 시선을 남깁니다. 고대 이집트의 엔코스틱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추상화 같은 이미지를 빚어내고 풍경 중 하나를 떼어내 확대 묘사한 뒤 맞은편에 걸어 상상의 지평을 넓힙니다. 뉴질랜드의 풍경은 작가님이 보고 자라거나 익숙한 풍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풍경과 내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작가님의 고유한 시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결의 파문을 닮은 동심원은 천체의 운행을 연상하게 하며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듯합니다. 과감하게 절단된 색면에 일필휘지로 그려진 줄무늬에는 선과 몸에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스크래치 자국과 얼룩도 선명합니다.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의 파장에 주목해 상반된 두 세계의 대립과 공존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적인 어떤 균열, 그리고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의 균열, 여기에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균열 속에서 새로운 어떤 회화의 가능성도 저는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헌 작가는 옛 시골 장터 등에서 가죽에 안료를 찍어 그리던 혁필 기법에서 착안한 독창적 붓질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의 접점에서 새로운 회화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현재 서울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남부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눈이 오겠고 서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곳곳에 눈 예보 있는데요.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한파는 누그러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5도로 어제보다 7도나 높고요. 낮에는 영상으로 활동하기 한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9.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